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국제 기름값과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또 흔들렸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 1997년 상반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철강, 배터리가 모두 잘 나가 작년보다 15%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26%나 증가했습니다. 국제 기름값과 원자재값 폭등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올해 무역 적자는 147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77억 달러.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석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경쟁력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수입 증가가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다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2,300선이 깨졌다가 간신히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3,400억 원을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주체들이 패닉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린 양떼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런 현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반기에도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가와 무역 수지 같은 지표들이 당장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법정 최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류세, 관세, 부가세 인하 같은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30%이던 유류세 인하가 오늘부터 37%로 확대되면서 곧바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어제보다 88원 내린 2,057원, 경유는 53원 내린 2,111원입니다. 유류세는 이제 법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데 저는 아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경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 곧바로 값이 내렸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는 반영이 늦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론 휘발유 16원, 경유 9원만 내렸습니다. 영업용 차에 지원해주는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도 오늘부터 1리터에 25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체감은 안 됩니다. 애초에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인해도 혜택을 받는 게 체감이 아예 안 되고. 유류세만 내린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대상은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김치, 고추장, 젓갈입니다. 반영이 늦는 곳들도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곧바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70%를 차지하는 비닐 포장 김치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 10% 해가지고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더 해야죠. 티도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부가세, 관세 인하 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앞에 무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물가가 뛰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가는 뛰었는데 납품 가격은 잘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년 동안 스티로폼을 만들어 온 작은 공장. 스티로폼의 원료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합성 수지입니다. 이 원료값이 폭등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600kg짜리 한 포대가 9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0만 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것만 오른 게 아닙니다. 스티로폼을 가공할 때 쓰는 LP가스도 가격이 2배 올라 한 달에 1,000만 원 들던 게 이제 2천만 원이 듭니다. 기름값이 뛰면서 운송비도 30%나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돈 더 주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로 떠났습니다.
2년 전 25명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인 13명만 남았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좀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금년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악재죠. 하지만 납품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20% 올랐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올려준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전혀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도 뭐 마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거래를 하고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1년 만에 47%나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겨우 10%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원청기업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도 못 꺼냈다고 합니다. 자칫 거래를 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상해달라고 말도 못하지만은 사실 또 인상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일거리까지 다 뺏겨버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갑과 을의 그런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올려주는 연동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들의 반대에 막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184조 원, 1년 만에 73%나 늘어났습니다.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을까? 작년에 대기업 매출이 18% 늘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14%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넘게 껑충 뛰었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래까지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세 인하 같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흘러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론. 효과가 있을까? 경제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거는 없고요. 정부가 시범 도입하겠다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역 인근에서 갑자기 탈선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쳤고 열차 운행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선로 한가운데 SRT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코레일과 SR 직원,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갑자기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수서역으로 가던 SRT는 갑자기 심한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6호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쪽 편에서 막 보니까 막 연기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 열차는 앞과 뒤에 동력차가 하나씩 있고 중간에 8량이 여객실인데 승객이 타고 있는 첫 번째 여객실과 열차 맨 뒤에 있는 동력차가 탈선한 뒤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행선을 중심으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차량이 좌우로 덜컹덜컹 거리면서 넘어질 전복 되는 줄 알고 이제 여자분들 비명 지르고 그랬죠.
SR 측은 내일 아침에야 사고가 수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차량 결함과 선로 문제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죠.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전국에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해안에선 밤에도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돌 정도로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잠을 청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 강릉 안목 해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하라 기자,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해변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4.5도까지 올라갔고요. 햇볕도 따가웠습니다.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해가 저물고 바닷가에 바람도 불면서 지금은 낮보다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곳 안목 해변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 해변 앞 카페에서 경치를 즐기려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 최저 기온이 30.7도를 기록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젯밤과 어젯밤 열대야가 주춤했지만 그래도 최저 기온이 24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 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동해안 해변은 가족 관광객이 몰리면서 벌써 여름 휴가철 분위기입니다. 3년 만에 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고 이제 앞으로 또 자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 탓에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비운의 코로나 학번들도 첫 MT로 여름바다를 찾았습니다. 단체 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서핑 같은 수상 레저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는 관광객들도 오늘 동해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별로 그렇게 엄청 안 세서 처음 했는데도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피서 처리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동해안 해수욕장들 이제 다음 주부터 개장을 시작한다고요? 네, 강원 동해안의 83개 해수욕장은 다음 주 금요일인 7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는데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올 여름 3년 만에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제주와 부산의 해수욕장은 오늘부터 이미 관광객들을 맞았습니다. 제주에서는 함덕 해수욕장을 비롯한 12곳,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 7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은 맨날 비 오다가 제주도 너무 날씨 좋고 해변가가 너무 에메랄드 같아가지고 너무 예쁘고. 서해안의 대천, 말리포 해수욕장은 내일 문을 여는데요. 대부분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식 개장하는 해수욕장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화장실과 탈의장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안 끼니까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에 수상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호우특보가 해제되자마자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에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장맛비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대신에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서 지금 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하고 있는데 자세한 전망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장마전선은 북한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간 중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령했고 호우특보 대신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서울 기온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극단적인 올여름 날씨.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날이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앞으로의 여름이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전국에는 뜨거운 폭염이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최고 기온은 34도, 대구는 36도로 예상되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물러났지만 태풍이 걱정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 북동쪽에서 발생한 에어리의 모습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시속 65km의 강풍이 불고 있고 1시간에 13km씩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다음 주 월요일은 남해상, 화요일은 제주도와 부산 사이를 관통해 지나갈 걸로 예측했습니다. 3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4에서 5일경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자, 비는 그쳤지만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진흙밭으로 변하는가 하면 거대한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농가.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비닐하우스 바닥이 진흙으로 가득 차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빗물이 차올랐던 이곳 비닐하우스는 지금 이동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닷새 전에 심었던 토마토 모종들은 흙탕물에 젖은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6개동, 토마토 모종 10,000개가 이번 집중호우로 완전히 물에 잠긴 겁니다. 수확을 앞둔 토마토는 원래 이 정도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차오른 빗물 때문에 갓 심은 토마토 모종들이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달 토마토 9,000상자를 수확해 대출금을 갚으려던 농부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부담이 가서 5천만 정도 되거든요. 또 출하해가지고 한 그거 갚으려고 했는데 잘못 돼가지고. 농기계까지 물에 잠긴 데다 일부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물이 차 있어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주택가에선 폭우 속에 거대한 옹벽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풍경번기인 줄 알았으면서 이게 그냥 막 와장창한 걸 보니까 우리 집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면서 담벼락에 넘어와버렸다고. 옹벽 속에 있던 흙과 돌덩어리들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면서 추가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물 위로 지금은 이렇게 방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피해 건물에 살던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에 마련된 임시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고등학교에선 깊이 3m에 달하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리가 나서 선생님들이 나온 게 보고 이제 소방서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큰 구멍은 흙으로 메웠지만 여전히 도로 주변이 내려앉고 바닥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학교 측은 땅꺼짐과 함께 기울어진 나무들이 도로로 쓰러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선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흙과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선 87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오늘 오전까지 비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 동안 스페인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이 각국 정상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3국이 군사안보 협력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반할 경우 함께 규탄하고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해 나토의 중국 견제 행보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 변화된 한국의 외교를 보여줬다고 호평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국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중국, 러시아 교역, 투자의 위축을 대비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세일즈 외교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고 상반되게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냉전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우리.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어느 곳에 서게 된 걸까요? 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요, 나토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네. 이건 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럽 군사 동맹이었던 나토가요. 이번에 중국을 도전으로 지목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지구적인 미국의 어떤 군사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뭐 일본, 호주 같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인 거고요. 네.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한 거죠.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네. 조만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문제는 우리는 다른 파트너국들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자, 우선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걸 핑계로 군사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하죠. 자, 호주는요.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남중국해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어떤 중국의 예. 군사적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요. 네. 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최근에 그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전력에 예. 대응할 필요가 좀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게다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 한미일 대 북중로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네.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편을 들면서도요.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거죠. 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네. 부분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기시다 총리는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자, 일본은 5년 내로요. 방위비를 GDP 1%에서 2%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가 되면서요. 네, 단숨에 엄청난 군사대국으로 뛰어오르게 되죠. 그렇군요. 자, 우리로서는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사실상 그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과제도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나온 대통령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정말 내리막인 상황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지난 20년간 흐름을 보면요. 2000년엔 금액으로 약 24조 원, 전체 수출액 가운데선 10.7%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 뒤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10조 원, 수출 비중은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 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엔 211조 원으로 늘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말은 통계상으론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2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출 교류도 줄어드는 거죠.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전체 교역 규모를 보면요. 수입액은 2018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80조 원으로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19.9%에서 24.3%로 커졌습니다. 수출입을 합하면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수석의 발언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 무역 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을 내세우며 갈수록 내수를 확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역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수석의 발언 이후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2 한한령, 제2 사드 사태. 이런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묶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에선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지적했고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았다면서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 보호막을 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처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만취운전 경력에 교수 시절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초유의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도 청문도 없이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 배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으로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낙마한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까지 부적격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여권에서는 두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친윤석열계, 이른바 윤핵관들과 갈등을 빚으며 고립무원에 빠진 이준석 대표가 오늘 나토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다음 주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다급히 윤심 붙들기에 나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간 이준석 대표.
장관들과 함께 도열해 있다가 윤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점심 약속도 취소하고 영접에 나선 이 대표. 자신과 대통령 간 다리 역할이라던 친윤 박성민 비서실장이 어제 돌연 사임하면서 손절당했다는 해석마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곧이어 JTBC에 출연해서도 대통령 순방 성과부터 치켜 세웠습니다. 나토에서 우리가 역할한다는 거는 큰 의미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긴장하실 텐데 저는 잘하셨다. 첫 외교무대 데뷔로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과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나 증폭되고 있는 성접대 무마 의혹 모두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까지 되기 전에 이 대표 본인이 일찌감치 거취를 정리했어야 했다면서 일단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적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도 없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윤리위가 어떤 근거로 자신을 징계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결론 나면 그건 끝입니다. 그게 최종 판단이지. 예를 들어 윤리위가 어떤 판단했다?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것과 상반된 판단 내놨다?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이 당에 끼친 손해가 뭐냐며 당대표에겐 윤리위 해체 권한까지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 내에선 이 대표 퇴출은 지지층 분열 등 혼란만 키울 거라는 우려와 대표가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되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엇갈립니다. 이 대표는 잦은 사퇴는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다음 주 윤리위 결정에 따라 결국 거취도 정해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코로나19 첫 환자가 우리 강원도와 맞닿은 지역에서 나왔다면서 특히 감염원으로 남쪽에서 날아온 대형 풍선에 든 물건들을 지목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모습인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퍼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방송. 마치 대규모 회견처럼 카메라 여러 대가 늘어섰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처음 유입된 경로를 파악했다는 특별 발표입니다. 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와 맞닿은 금강군 이포리에서 지난 4월 초 처음 환자가 나왔고 이 지역 주민들이 평양으로 올라와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또 첫 환자들이 주변 야산에서 남측에서 온 걸로 보이는 물건과 접촉했다며 대북 전단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면 신고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 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건데 통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시점과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물자나 우편물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인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 코로나 발생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민심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차단하고 면피하는 효과는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명분으로서는 충분히 이후에 활용 가능하겠죠. 최근 북한은 일주일째 신규 발열 환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외부의 도움 없이 방역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팀이 세계적인 학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팀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이 국내외의 여러 논문 일부를 베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아들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대 윤성로 교수팀이 외국의 온라인 저널에 게재한 인공지능 신경망 효율화에 대한 논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압축 기법인 지식 중류란 개념을 설명하는 문단의 첫 번째 문장. 그런데 지난 2019년 홍콩의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과 동사 하나를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문단 뒷부분의 문장도 can이란 조동사 하나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문장 전체가 일치합니다. 같은 문단의 네 번째 문장은 2년 전 중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과 문법 표현만 좀 다를 뿐 거의 같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카이스트 연구진의 논문 속 문장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모두 인용 표시나 출처 표기는 없었습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 이 장관의 아들은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공저자로도 참여했습니다. 첫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 이번 논문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저자는 윤 교수와 이 장관의 아들을 포함해 모두 4명. 서울대는 특정 논문과 참여자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연구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로 교수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바로 간다. 도쿄 특파원 현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야마구치현 제조소에 나와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은 일제시대에 일본군의 군수공장이 대거 몰려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500m 거리에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유골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현의 불교 사찰 신푸쿠지. 이곳에 80년 전 조선인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名前ですね。で、住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충남 보령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원군 등 당시 조선에서 끌려온 강제징용자 9명의 유골을 보관해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더 많은 조선인들의 합장 납골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1945년 8월 미군의 공습으로 떼죽음을 당한 조선인 56명의 유골들입니다. 거둬가는 사람이 없어 이곳에 함께 묻어뒀던 겁니다. 粗末にして放置した形の遺骨の山だったならば、ね、これをどうにかきちんとしたいという。 야마구치현의 또 다른 절 류몬지. 이곳 유골함에서도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들이 나옵니다. 유골은 태극기에 덮여 한국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私父の代からでございますんでね、父も喜んでくれておる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お別れするのは大変寂しいもございますけどね。 조선인 유골함 사이에 유난히 작은 유골함이 눈에 띕니다. 俗名が安本照子、年齢が当時2歳。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한 아이의 유골이었습니다. 부인들도 같이 채탄 작업도 하고 막장에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가 거의 생존이 불가합니다. 많이 생존해봐야 2살, 3살. 유골함과 위패 38기는 어제 충남 천안 망양의 동산으로 송환됐습니다. 일제에 끌려간 지 80여 년 만에 유골로 고국에 돌아온 겁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군수 도시인 히로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와쿠니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지하 공장에선 일본군 전투기와 항공 부품 등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전직 공무원은 이곳에서 숨진 조선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年から5年の間の短い期間にですね、突貫工事でこのトンネルの工事が随分行われたんですね。 쇼와 20년, 즉 1945년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사망자 명부입니다. 당시 일본 공무원과 장교들이 직접 써서 작성했다는 이 명부엔 한 장 한 장마다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처참한 죽음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문서입니다. 경남 남해 출신의 조선인은 창씨 개명으로 야나가와 가쿠센이라고 적혔습니다. 직업 해군 시설부 징용공원. 사망 원인 흉곽 복잡골절 겸 후두부 타박 열상. 가슴뼈가 으스러지고 뒷머리는 부딪혀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황해도 해주 출신 야마모토 류스이. 목과 두 다리가 잘렸고 몸통은 으스러졌습니다.
시미즈 요시히로는 경북 고령에서 끌려왔습니다. 심하게 맞아서 얼굴과 머리를 알아볼 수 없고 대퇴부가 잘렸습니다. 이 명부에 기록돼 있는 조선인 사망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다음 주엔 일제치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협의할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1997년 7월 1일) 25년 전 오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홍콩인들의 불안감은 높았고 중국은 50년 동안은 일국양제,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을 가만두지 않았고 시민들은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저항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본토를 벗어나 홍콩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년간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我要再次强调，一国两制是得到国际社会普遍赞同。 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시진핑과 많이 다르고 홍콩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금 홍콩의 모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홍콩 밖에 있습니다. 카르멘 라우 씨, 장모 씨, 가족이 홍콩에 있다며 얼굴을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퇴직 기자 천죄밍 씨, 라우 씨는 영국 런던에, 장 씨는 대만에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6.4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여성이 카르멘 라우 씨입니다. 홍콩 민주파 의원이었던 라우 씨는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영국으로 도피했습니다. And there was rumor saying that they would arrest those district councillor. By the time I was followed, shadowed by someone. 지난 2019년 11월 홍콩은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빈과일보 기자 천죄밍 씨는 방독면을 목에 걸고 홍콩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언론은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시위 상황을 촬영하던 기자에게 물대포가 내리꽂히고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몇 미터를 날아가 떨어집니다. 빈과일보는 강제 폐관됐고 보도 책임자 6명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천죄밍 씨도 직장을 잃고 혼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專指嘅一啲嘅政治漫畫咧，同樣都係人哋 very difficult to find another job in the industry. Then the rest of the journalists, what do they write about? They just lie down.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21년 해외로 나간 홍콩 주민은 89,200명, 직전 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喜欢的香港是怎么样的香港呢？有自己的想法，我们会可以跟政府去沟通，已经没有一个香港地道的味道。 빅토리아 파크에서 매년 이어져 오던 천안문 희생자 추모 행사는 금지됐습니다. 因為大家都驚咗你拉，所以就暫時唔出聲，唔出嚟，乜都唔做。 홍콩은 이제 외국인 교사들에게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하고 학생들에 대해 시진핑 사상과 애국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终于实现了香港回归祖国。 지난 1997년 영국 국기 유니온잭을 대체한 중국 오성홍기는 일국 양제, 홍콩인 자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홍콩은 애국자에 의해서 통치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홍콩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서방의 비난은 편협한 주장일 뿐이라며 홍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오늘 서울 종로 한복판에 20층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1,000명이 넘는 입주자들이 4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알고 봤더니 옥상 냉각탑 내부의 회전 날개가 부러진 탓이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르메이에르 주상복합 건물.
20층짜리 건물 주변에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됐고 안전모를 쓴 조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건물 9층부터 12층의 거주자들이 건물이 흔들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모니터가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동을 느낀 입주자 50여 명이 먼저 밖으로 뛰쳐나왔고 10여 분 뒤 대피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오자 전체 입주자 1,000명가량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집이 여기니까 다 두고 나왔죠. 그래서 저는 또 층이 높아 18층이라 무서워서 핸드폰만 들고 얼른 뛰어나왔어요. 진동이 느껴졌다는 건물 뒤쪽입니다. 이렇게 종로 한복판 거리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정밀안전 점검 끝에 진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곳은 뜻밖에도 옥상의 냉각탑. 3m 깊이의 냉각탑 내부를 확인한 결과 회전 날개가 부러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부 벽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냉각탑 하나엔 1m 길이의 회전 날개가 4개씩 있는데 그중 1개가 부러져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회전하면서 건물 전체에 진동을 줬다는 겁니다. 타워의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기하고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소방당국과 관할구청 측은 회전 날개가 낡아서 부러진 것으로 보고 건물관리업체와 협의해 필요하면 날개를 모두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가족이 2차례에 걸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앞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소지품에서 약봉투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내인 이모 씨가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불면증 등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가족이 수면제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달 뒤에 나올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장 내에 있는 내용물이나 조직을 검출해가지고 독극물이나 또 혹시 또 수면제나 뭐 그런 게 있는가를 본다 이거죠. 또 숨진 가족이 수면제를 더 처방받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가족이 겪었던 생활고도 금융조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 미납분까지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도로 가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엔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가 수면제를 산 것도 이때쯤입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이 일시적인 생활고를 겪은 건 맞지만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서 초등학교 등굣길에 매달았던 남성이 어제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일어났던 길고양이 연쇄살해 사건의 범인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초등학교 앞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의 사체. 그런데 9일 만에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의 지문 감식 결과 추가 범행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동물 학대와 살해 사건. 4차례에 걸쳐 고양이 발이 잘리거나 사체가 훼손됐는데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6개월 뒤인 2020년 3월에도 포항 시가지에서 벽에 매달린 고양이 사체와 함께 경고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경고문 내용이 거의 같아 동일 범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된 남성의 지문과 지난 2020년 사건의 경고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이 남성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이후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10여 건과의 연관성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동물학대 유형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유형이고요. 동일하게 공개된 장소에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체를 걸어놨다면 거의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산고원에 피의자의 DNA 분석을 의뢰했고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선임병들의 집단 학대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고 이예람 중사. 군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군 외부의 군 인권 보호관 또는 민간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군 인권 보호관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여름 육군 육사단에서 훈련해봤던 한 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하지만 육사단 의무대에선 상기도 감염, 즉 감기로 진단했고 혈액 검사도 장비 이상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치료 정황이 제기됐지만 당시 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군의관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1년여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 인권 보호관이 공식 출범하면서 첫 번째 진정을 접수한 겁니다. 지금부터 1호 진정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학대로 숨진 윤승주 일병. 성전환 수술 뒤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까지 군 내부에만 맡겨선 이 같은 인권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군인권 보호관 출범의 배경이 됐습니다. 군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이제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군인권 보호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군인권 보호관은 관련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군을 찾아가 조사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범 첫날 인권위는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통지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와 같이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우리 예람이 같은 승주군과 같은 그 젊은이가 희생되지 않을 거라고. 다만 방문 조사 사실을 군부대에 알려야 하고 강제 조사권이 없는 점 등은 한계입니다. 오늘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맡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T 박병호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놀랍습니다. 2위 그룹을 10개 차 이상 따돌리고 KBO 역대 최고령 홈런왕을 향해 질주 중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단 한 번밖에 없었던 36살 50홈런 기록 달성도 가능할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린 25호 장외 홈런. 박병호의 장외 홈런! 5경기 연속 홈런을 완성합니다. 박병호! 다음번엔 밀어쳐서 26호 연타석 홈런까지. 연타석 홈런 박병호! 멈출 수 없습니다. 이강철 감독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잘 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병호는 5월에 홈런 11개, 6월에 10개로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발휘하며 2위 그룹을 10개 차 이상 멀찌감치 따돌리고 홈런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홈런 페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타격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1타석마다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셈인데 시즌 절반이 막 지난 걸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50홈런도 가능합니다. 역대 KBO 리그에서 50홈런 고지를 밟은 건 이승엽과 심정수, 박병호 3명뿐. 그것도 모두 20대 나이에 기록한 것이어서 박병호의 36살 50홈런 페이스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조차 박병호의 나이에 홈런 50개 이상을 때린 선수는 베리 본즈가 유일하지만 약물 의혹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입니다. 사실 병호만큼 멀리 친 사람이 없던데. 치면 넘어갔구나 이런 선수가 별로 드물잖아요. 아주 무슨 에이징 커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던 지난 2년간의 부진. 하지만 박병호는 보란듯이 전성기 이상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찬스나 이렇게 장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쉽게 하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인간새 부부카와 이신바에바, 육상 장대 높이 뛰기를 예술의 경기로 승화시켰던 선수들이죠. 이제는 이 선수의 시대가 왔다고 해야겠네요. 듀플랜티스가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모든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새겼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35번이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장대 높이 뛰기의 전설 부부카. 역시 28차례 세계 신기록에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신바에바. 두 전설의 뒤를 잇는 스웨덴의 장대 높이 뛰기 스타 듀플랜티스가 또 한 번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결승에서 2차 시기 만에 6m 16을 뛰어넘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실외 경기 세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2년 전 6m 15로 부부카의 기록을 26년 만에 경신한 듀플랜티스는 실외 경기 1, 2위 기록을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It was an amazing night for me. Today was important for me to not only win, but try to do something even more special for all the people that came out to watch me. 실내에서의 기록 행진은 더 압도적입니다. 2020년 2월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실내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듀플랜티스는 지난 3월엔 6m 19를 뛰어넘은 데 이어 곧바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6m 20의 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2019년 성인 무대에 데뷔해 3년 만에 벌써 6차례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23살의 나이에 젊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I just try to go out there and I just try to jump really high and I always get on the runway and I always think that it's going to be a make. You know, I try not to let those negative thoughts creep in. So, you know, every time I step on the runway, I always think that it's, you know, I try to visualize something really good happening. 전설들을 뛰어넘는 압도적 기량으로 이미 스타들의 스타가 된 듀플랜티스. 세계 신기록인 몬도도 619를 도전하는데 50번을 넘게 도전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37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이렇게 쌓고 하다 보면 언젠가 넘어갈 것이고. 도쿄올림픽과 세계 실내 선수권을 평정한 데 이어 이달 세계 선수권에서도 전 종목 통틀어 가장 확실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한계를 모르는 인간새의 비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나온 묘기샷입니다. 등 뒤로 받아내고 결국 점수까지 따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맛비가 가고 모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주말 새 올여름 첫 태풍이 다가서겠습니다. 더위도 더 심해지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방은 이렇게 폭염만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일요일 밤부터 제주 남쪽 해상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태풍 에어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이 태풍은 앞으로 이동 속도가 더 빨라져서 월요일에 남해상을 지나 화요일은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 제주와 남부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태풍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내륙지방에서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강릉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과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에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첫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